미국민 4,300만 명의 학자 융자금 탕감 여부가 6월 말 결정되고 상환유예는 8월 말 완전 끝나게 됩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이 오늘 밤 연방하원의 문턱을 넘고 연방 상원에서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이 저소득층 보호와 적자 감축 등에서 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미 의회 예상국이 밝혔습니다. 고물가 속에 미국민들 2천만 명이 유례없는 먹거리 부족으로 기아 위기에 빠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미국에서 오래 살거나 세대 차이가 날수록 민주당에서 공화당 지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학자 융자금을 $10,000 내지 $20,000나 탕감받을 것인지, 탕감은 못 받고 상환은 재개돼 쓸 돈이 대폭 줄어들게 될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6월 말 안에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보수파들의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탕감 여부와 상관없이 3년 반 이상 미뤄져온 학자 융자금 상환은 9월에 재개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자 융자금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미국민 4,300만 명이 재정생활에서 중대 분수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나 학자 융자금을 $10,000 내지 $20,000 탕감받을 것인지가 6월 말 안에 결판나고 최악의 경우 9월부터 탕감은 못 받고 상환은 재개돼 쓸 돈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첫째,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천만 명 이상에게 학자 융자금 가운데 $10,000 내지 $20,000나 일괄 탕감해주겠다는 방안이 소송에 걸려 6월 말 안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6대3의 보역 구도로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보수파 연방 대법관들이 심리에서 대통령의 학자 융자금 일괄 탕감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무효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부정적 판결을 내리면 4천만 명 이상의 학자 융자금 $10,000 내지 $20,000 탕감은 일단 무산되고 재추진되기도 어려워집니다. 둘째,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시행되거나 무산되거나 상관없이 4,300만 명의 미국민들은 9월부터 융자금 5월 상환을 재개하게 됩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에는 팬데믹이 시작되며 2020년 3월부터 시행해온 학자 융자금 상환 유예를 8월 말에는 무조건 완전 끝내고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 4,300만 명이나 3년 반이나 혜택을 보고 있는 학자 융자금 상환 유예가 8월 말에 완전 끝나게 돼 9월부터는 매달 상환해야 되며 결과적으로 쓸 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학자금 상환 유예로 한 달에 $50억 수입을 손해보며 4,300만 명의 생활고를 막아왔습니다. 4,300만 명이 학자 융자금 상환에 가처분 소득에서 $400억 줄어들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4,300만 명의 가처분 소득이 $400억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져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악순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70%나 미국민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어 소비 지출이 얼어붙으면 불경기에 빠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의 소비가 냉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자 융자금을 갚느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씀씀이를 줄이게 되면 소비 지출이 후퇴하고 올 하반기 미국의 불경기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4%로 거의 불경기 문턱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는데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 올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후퇴하게 될 것으로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합의안을 담은 재정 책임 법안이 양당의 다수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 오늘 밤 연방 하원의 문턱을 넘고 연방 상원에서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국가 디폴트 시작일로 설정된 6월 5일 이전에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맞춰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를 공식으로 피하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을 담은 99쪽의 재정 책임 법안 HR 3746안이 파이널 푸시에 돌입해 31일 연방 하원 문턱을 넘어서고 이번 주말 연방 상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는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5월의 마지막 날 오후 재정 책임 법안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과 절차 표결을 거쳐 밤 시간대에 최종 표결을 실시해 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표결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과반 이상과 민주당의 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의결 정적수인 218표를 훨씬 넘긴 300표 이상으로 승인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22명 중에 반대 목소리를 외쳐온 보수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가 46명에 거쳐
이른바 다수당의 다수인 111명의 지지를 손쉽게 넘기고 다수의 지지로 하원 가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213명 중에 불만을 표시해온 진보파들이 100명이나 됐으나 미의회 예산국의 산정 결과 후스탬프 수혜자들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며 이탈표가 대거 줄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하원 가결안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연방상원에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매듭 지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 50, 민주계 무소속 한석, 공화 49석으로 되어 있는 연방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80명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하원 가결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명만 필리버스터를 발동해도 이를 일축하는데 상원의원 60명이 필요하지만 초읽기에 몰린 상황에서 최고 지도부의 합의 타결과 이를 담은 법안이 하원에서 다수의 지지로 가결됐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절대 다수의 지지로 방해 조치를 일축하고 신속하게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랜 폴, 린지 그램 상원의원 등 보수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양당 상원 지도부는 양당 다수의 연대로 어떠한 지연도 용납하지 않고 신속 확정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마지막 순간의 위협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놓고 있고,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상원 대표는 메카시 하원의장의 빅딜에 찬사를 보낸 것으로 최종 확정에 앞장설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타결한 합의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저소득층 보호와 적자 감축 등에서 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밝혔습니다. 빈곤층 식품 보조인 푸드 스탬프는 노동 의무화로 수혜자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외 대상 확대로 오히려 7만 8천 명이 늘어나고 10년간의 적자 감축은 공화당안의 4조 달러보다는 못 미치지만 백악관안의 1조 달러보다는 많은 1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을 담은 재정 책임 법안을 초당적인 미의회 예산국 CBO가 분석해 본 결과 당초 알려진 양측의 예측보다 더 나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나 민주공화 양당의 다수로부터 지지받고 있습니다. CBO에 따르면 첫째, 연방 예산 적자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를 감축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는 공화당 하원안의 4조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백악관안의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이자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의 계산 8,600억 달러보다 2배 가까운 적자 감축입니다. 적자 감축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44억 달러를 줄이고 10월 1일 시작하는 2024 회계년도에는 700억 달러를 추가로 감소시킬 것으로 CBO는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적자 감축 규모 때문에 공화당 하원 내 보수 강경파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국가 부채 한도를 2년간 4조 달러나 늘려주고도 적자 감축은 너무 미흡하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화당 하원은 2024 회계년도에 국방 예산을 늘리는 대신에 비국방 국내 예산을 22%나 대폭 삭감하려 시도했으나 백악관 의지대로 최종 합의에서는 국방비는 바이든 요구액만큼인 3%만 올리고 비국방 국내 예산은 0.1% 축소로 막아 사실상 동결시켰습니다. 셋째, 이번 합의로 후스탬프 수혜자들을 대폭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CBO 추산 결과 오히려 7만 8천 명이나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4,200만 명의 후스탬프 수혜자들 중에 7월부터 3개월 이상 받으려면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연령을 49세에서 54세로 올리는 대신에 예외 대상에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와 임산부에다가 재향군인 홈리스 피플들을 추가했습니다. 연령 상향으로 후스탬프 수혜자들이 27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외 대상 확대로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며 이를 상쇄하고도 오히려 수혜자들을 7만 8천 명 늘리고 21억 달러를 더 지원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60만 명이나 박탈될 것으로 우려됐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 의무는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인 듯 복지 혜택에 대한 노동 의무 조항에 불만을 표시해온 민주당 내 진보파들이 강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대거 찬성표로 돌아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넷째, IRS의 증액분 삭감으로 뒤섞인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올해 예산에서 14억 달러 즉시 깎이는데 이에 따른 세수입도 23억 달러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CBO는 내다봤습니다. IRS는 특히 10년 증액분 800억 달러에서 내년과 후년 2년 동안 200억 달러를 삭감당하고 다른 국내 정책 예산으로 전용하게 돼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추가 세입이 수백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역으로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탈루 추적으로 추가 세금 추징당할 위험이 다소 줄어들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 2천만 명이나 고물가, 고금리 속에 유례없는 먹거리 부족으로 기아 위기에 빠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보다 32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인데다가 비상사태 종료로 푸드스탬프 수혜자 1인당 한 달에 95달러가 줄어들어 갈수록 먹거리 부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의 넘버원,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서 먹거리 부족으로 기아 위기에 빠지는 미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40년 만에 고물가와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데 이어 빈곤층에서는 정부 식품 보조인 푸드스탬프의 특별 지원이 끊기면서 한 달에 95달러씩 줄어들어 유례없는 먹거리 부족과 기아 위기에 빠지는 미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CBS 뉴스가 31일 보도했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먹거리가 부족해 끼니를 거르거나 심할 경우 기아 위기에 빠지는 미국민들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1,580만 명에서 올 5월 현재는 1,920만 명으로 340만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서민들이 먹거리를 구입하는 그로서리 가격은 지난 1년간 10%나 급등해 있습니다. 소득이 올랐어도 물가가 그보다 2배 이상 더 급등했기 때문에 상당수 서민들은 먹거리를 덜 살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이들 취약 가정에서는 어른들의 먹거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이유식과 렌트비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 식품 보조인 푸드스탬프 한 달 지원액이 3월 1일을 전후해 1인당 95달러씩 줄어들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국가보건 비상사태로 특별 지원해온 1인당 한 달 95달러가 3월 1일을 기해 32개 주에서 3천만 명의 수혜자들이 끊긴 겁니다. 그 이전에 18개 주에서 종료한 데 이어 3월에 32개 주가 가세해 모든 지역에서 95달러씩의 특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푸드스탬프를 지원받는 4,200만 명은 1인당 한 달에 평균 281달러, 2인이면 516달러, 자녀 있는 4인 가정이면 939달러를 받아 한 달 먹거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를 살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85%나 싼 먹거리를 구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44%나 먹거리 부족으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푸드뱅크 사용자들이 지난 1년간 40%나 급증한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미국에서 오래 살거나 세대 차이가 날수록 민주당에서 공화당 지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 태생 이민 1세대는 민주 61%대 공화 39%의 지지로 아직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태생 이민 3세대들의 공화당 지지율이 4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빨리 급증하고 있는 유권자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2,400만 명으로 그중 68%는 외국 태생 이민 1세대들로 퓨 리서치 센터는 집계했습니다. 아시아계 인구 중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2000년 1,047만 명에서 2019년에는 1,891만 명으로 10년간 844만 명, 88%나 급증했습니다. 라티노 유권자들은 2000년 3,566만 명에서 2019년 6,057만 명으로 10년간 2,491만 명이나 늘어나며 숫자로는 압도했으나 10년간 증가율에서는 70%로 아시아계보다 뒤졌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3,440만 명에서 4,115만 명으로 10년간 674만 명, 20% 증가했습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 유권자들은 1억 9,570만 명에서 1억 9,731만 명으로 10년간 161만 명, 고작 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 전체의 지지율은 민주 61대 공화 39%로 조사됐습니다. 한인들은 민주 67%대 공화 28%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계는 민주 68대 공화 29%, 필리핀계는 민주 68대 공화 31%의 지지율 격차로 한인들과 비슷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인들은 민주 56대 공화 38%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계는 유일하게 민주 42%대 공화 51%로 공화당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더욱이 외국 태생 이민 1세대와 미국 태생 이민 3세대와 비교해보면 세대가 차이 날수록 공화당 지지율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율은 이민 1세대들에서 39%였으나 20년 정도 차이 나는 미국 태생 3세들에서는 42%로 높아졌습니다. 미국 전체의 등록 유권자들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47%대 공화당 48%로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어 아시아계 유권자들도 미국에서 오래 살거나 세대 차이가 날수록 공화당 지지 쪽으로 늘어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